뛰어난 여성을 위한 심리학 모니크 드 케르마데크 지음 이정은 프랑스 아마존 정신분석 베스트셀러 2위 독특한 여자로 그치지 않을 심리적인 무기 모니크 드 케르마데크 지음 임상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 영재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1만 가구 이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 성격의 특별한 고통과 가족, 직업 또는 사랑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 그녀가 출간한 혼자를 권하는 사회는 프랑스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심리 분야 베스트 1위에 올랐다. 현재 프랑스 정신분석협회, 영재아동을 위한 석계위원회, 미국 심리학협회 및 유럽 전문 여성 네트워크 회원이며 집필 및 강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정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옮기니 발음번역 소속 번역가 성을 따 뛰어난 여성을 위한 심리학 영재성은 세상을 파악하고 느끼는 어떤 독특한 방식이다. 자신감 부족은 모든 나이의 영재 여성에게 보인다. 레즈가 아니다. 내 자리 차지하기 삶의 균형은 불가능한 신화다. 이 책의 목적은 모든 나이대의 각종 분야의 여성, 학력이 높지 않은 여성, 명문학교 출신 여성, 다양한 연구원 또 은행 등등등등 사람들에게 모든 의미를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고 그들 덕분에 이 책을 구성할 수 있었다. 뛰어난 여성이라는 것은 어떤 풍성함이다. 뛰어난 여성 자신의 뛰어남을 체험하는 방식이 여성과 남성은 크게 다르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편하게 느끼지 못해요. 항상 내가 남들을 속이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지요. 나는 나 자신과 너무 큰 거리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가까워질 수 없어요. 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는데 너무 힘겨워요. 그러고 나면 잠을 이룰 수 없지요. 내가 지금 대체 무엇 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가 뭐죠? 나는 언제나 매사를 끝까지 철저하게 체험하고자 했죠.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세상이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해요. 영재인 한 인간의 사회에서 쉽게 제자를 찾기란 힘들며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고통 없이 고독을 경험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그 영재가 여성일 때 그러한 어려움은 뚜렷이 커진다. 바로 이 때문에 나는 영재 여성을 특별히 다룬 이 책을 썼다. 상담하며 환자들에게서 들은 말, 환자들이 치른 검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영재로서 살아가는 방식, 영재라는 상태를 체험하는 방식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차이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마련인 개인적인 독특함을 넘어서서 존재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재성에 관한 연구는 여성적인 것을 지배하는 남성적인 법칙의 영향을 받으며 여성의 특수성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영재 여성의 영재성을 더욱 잘 진단하고 영재 여성이 겪는 고통을 제대로 밝히려면 그러한 차이점을 감안하는 것이 좋다. 그러고 나서 영재 여성이 세상에 적응하는 일을 쉽게 만들기 위한 적절한 도구와 좋은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심리치료로서 상담을 하면서 각 지능 범주에서 여성이 지닌 지능의 특성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습득했다. 그리고 어쩌면 기존의 젠더 이론들과는 결이 반대되지만 신경과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현재 유행하는 모호하는 지식이 아닌 개인과 두뇌의 여성적인 특징을 결정하는 확실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상담에 적용했다. 나는 잠재력이 높은 여성을 자주 접하고 그들의 생각과 기대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만을 특별히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여성들의 발달 과정과 그들이 받는 교육은 남성의 발달 과정과 교육과는 다른 리듬을 따르기 때문이고 여전히 이원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구축되고 성공에 대한 원형적인 도식을 지닌 세계가 강요하는 제약과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그 여성들이 특수한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가족과 사회에서 영재성을 낙인 찍는 상황에 직면한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뭔가? 여성에 대한 그러한 낙인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까? 그들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 나는 상담으로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했다. 의미심장한 사례 하나. 클로드 텔러는 천재성의 기원을 다룬 에세이에서 350명의 인물을 거론하는데 그 가운데 여성은 단 8명이다. 그의 연구가 학문적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이 차지하는 그런 낮은 비율은 영지의 여성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마리 퀴리는 항상 그 남편의 영향력 안에서 소개되고 가미오 크로텔 는 오기스트 로댕이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또 다른 사례 피에르 부르디베는 자신의 명저 남성 지배에서 여성 인류학자 프랑스와즈 에리티에 더 이용하였는다 등등등. 영재 남성과 영재 여성의 친구 및 애정관계에서 보이는 관계의 지능의 차이는 더욱 크다. 명밀하고 예리하며 22세의 이미 여러 학위를 소지한 여러 젊은 여성이 울먹이던 모습이 생각난다. 나는 혼자예요. 남자들하고는 운이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2달 넘게 관계가 지속된 적이 없죠. 남자들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될 사람과의 관계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은 문제를 토로하는 영지의 여성들의 사례를 들자면 백과사전을 여러 건 채우고도 남을 테다. 또 어떤 여성이 평범한 상황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을 때 생기는 해석의 오류는 더 폭넓고 심각하다. 그래서 잠재력이 높은 여자가 성공을 정의 내릴 때면 그들은 보통 사람이나 남자 영재보다 더 많은 요인을 포함시킨다. 거기에는 지위와 돈, 권력이 포함되지만 이는 성공의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영재 여성 부부는 성공을 자신이 하는 일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이 일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자신의 직업에 결합시킨다. 그렇다면 여성적인 지능, 남성적인 지능이 존재할까? 이에 대한 현재의 지식을 살펴보자. 잠재력이 높은 여성은 똑똑한 지능이 높은 여성이다. 지능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체와 사고를 조정하는 기관인 뇌와 연관되므로 뇌의 성적인 특질을 부여하는 연구들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테다. 지능에 성별이 있는가? 여성의 두뇌는 남성의 두뇌와 다른가? 학술 연구는 이에 대하여 현재 뭐라고 말하는가? 이는 복합적인 질문으로서 논란의 대상이며 관련된 출간서는 많고 다소 편향적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주제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5년 후에는 우애가 될지 모를 단원들의 불필요하게 신빙성을 부여하는 일은 피하겠다. 여성과 남성의 두뇌가 해부학 및 두뇌 활동 측면에서 보이는 여러 차이는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글에서 다루어졌고 이렇게 과학적인 발견을 열거하자면 더 길겠지만 이렇게 간략히 요약하는 이유는 연구든 다른 분야에서든 유행과 경향성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50년대 이후로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전자는 인류를 생물학적으로 구분한 것이고 후자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하여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적으로 구축된 생각 일체를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조차 이론적인 측면에서 모호해졌다. 그런데 그 태어난 여성과 남성의 두뇌에서는 그 어떤 해부학적인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껏 이루어진 연구를 모조리 부정해야 할까? 아니다. 이 연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게서 모든 인간에서 사실상 변화가 생기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신경과학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내가 가소성이 있으면 변형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뇌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뇌는 무슨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든지
또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등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된다. 택시 운전사의 뇌는 바이올린 연주자와 뇌의 다를 것이며 능숙한 바이올린 연주자의 뇌는 초보 바이올린 연주자의 뇌와 다를 것이다. 뇌는 여자로 태어났던 남자로 태어났던 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본떠서 형성된다. 그렇다면 영적 뇌는 어떨까? 우리 영성이 이 지점을 조금 밝혀주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영적의 뇌는 지능지수가 100 정도인 사람의 뇌와 다르다. 신경세포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 기능과 추론 기능을 책임지는 전전두엽과 두정엽에서 신경세포가 더 많은 양의 백질로 서로 연결된다. 따라서 영적의 사고는 생각들이 서로 훨씬 더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갈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거기에 덧붙여서 영재는 보통의 뇌가 사용하지 않는 뇌 영역을 동원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정보는 지능지수가 더 낮은 사람에게서 보다 더 빨리 이동하고 뇌의 양쪽 방구 사이가 더 효율적으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잠재력이 높은 여자와 남자의 뇌를 비교한 연구가 있을까? 있다. 지적으로 뛰어난 아동에 관한 사실은 잠재력이 높을수록 여아와 남아 사이에 시간을 보내는 활동의 내용의 차이가 작다. 나는 베로니카를 떠올린다. 그녀는 잘 알려진 어느 프랑스 잡지의 기자인데 아들 문제로 나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다. 베로니카는 자기 자신의 영재성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명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은 잡지사에 모두가 알고 인정했다. 사람들은 내가 남자의 지능을 지녔다고 말하죠. 나는 이 책에서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과 그 영향을 설명할 텐데 그에 앞서 성호르몬을 목적을 위해서 단순화하는 생각은 당장 버려야 한다. 성격을 온순하고 수동적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강인하고 폭력적으로 만드는 호르몬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특히 강한 분야에서는 성공한 베로니카 같은 경우는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 베로니카의 경우는 우리의 마음이 똑똑한 여성에게 불리한 고정관념에 얼마나 깊이 젖어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나의 목적은 이제껏 무수히 출간된 가부장 사회의 비판하는 글을 쓰려는 것이 아니며 페미니즘적인 명렬한 전투를 벌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심리의 치료로서 한 개인의 정신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전통이든 생물학적, 인류학적, 통계학적인 진리든 혹은 민간 신학이든 고정관념은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는 순간부터 개인이나 대중이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 여성과 영재 여성은 여성성을 남성성과 여전히 분리하는 사회를 살아간다. 전형적인 남성과 전형적인 여성이 존재하며 남성적인 특징과 여성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우리 사회는 여성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식,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특정한 기대를 지닌다. 그러므로 나는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정관념들, 특히 뛰어난 여성에게 적용되는 고정관념들을 다루려 하고 그 목적은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다루는 내용은 영재라고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뛰어난 여성에게 모두 적용된다. 일단 일반적으로 뛰어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영재 여성의 편견이 서로 맞닿기 때문이며 또 영재성이 반드시 훌륭한 경력을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도 뛰어난 여성들의 사례가 자신의 잠재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재성은 세상을 파악하고 느끼는 어떤 독특한 방식이다. 잠재력이 높은 여성의 특수한 차이점은 나는 임상 심리학자로 활동하면서 나를 찾는 성인 환자들의 지능에 대해서 말할 때 남녀를 구분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봤다. 보통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모든 환자에게 성별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과 정의를 제시했다. 환자들은 똑같은 테스트를 받고 그 결과는 똑같은 등급에 따라서 판독된다. 하지만 여성에게만 존재하는 독특함이 있다. 모든 여성이 지니고 있으며 그로서 남성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특수성이 아니라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생기는 특수성이다.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잠재력이 높은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여성은 그러한 특수성을 여러 해에 걸친 학습 기간에 받는 교육과 자신이 성장해가는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에 따라서 발달시킨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영재성은 지능지수와 거의 관계가 없다. 여러 테스트로 영재성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정의내릴 수는 없다. 영재성은 무엇보다도 생각하고 세상을 파악하는 어떤 다른 방식, 끊임없이 캐묻고 의문을 제기하는 호기심에 찬 어떤 시각이다. 보통 사람에 비해서 영재는 더 많이 자각하고 느낀다. 그의 생각은 나무처럼 가지를 친다. 생각은 동시에 여러 경로를 따라서 전개되는데 그 경로들 사이에는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매우 민감하며 이는 곧 그들이 외부 사건들과 상호작용하는 정도와 폭이 더 크고 넓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에너지가 넓으며 넘치며 이는 평균을 넘어서는 집중력 같은 과다 흥분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학습에 대한 의욕이 크고 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평생 지속된다. 관계지능의 경우에 영재는 자신이 남들과 다르고 무언가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들은 이런 느낌을 받아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으며 공감한다는 느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창조적인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이 교차시키지 않을 생각과 개념들을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그렇다. 끝으로 윤리적인 관점에서 영재는 목표를 높이 두고 타협하지 않으며 일관되고 완벽을 추구하고 불의에 민감하며 의미와 진리 추구에 응할 필요를 느낀다. 나는 이러한 영재성의 특징을 앞서 쓴 책들에게 더 길게 설명했는데 그런 특징의 일부가 여성에게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민감성이다. 초민감성.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다루는 특징이다. 잠재력이 높은 여성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소리빛, 그들이 매우 민감한 사람, 즉 초민감한 사람이면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자신의 공감 능력 때문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마음속 깊이 빨아들여 전절원적인 우울감에 빠져들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서 결국 마약을 먹거나 자살할 수 있다. 이는 물론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공감하는 성향은 그들이 하는 직업 선택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나이 여성 환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각종 교육 분야에 종사한다. 또 많은 여성이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며 결국 그것을 직업으로 실천하기도 한다. 도우려는 의도, 타인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끼는 마음이 대체로 그들이 한 직업 선택의 이유였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 여성이며 따라서 그 중에 영재 여성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몇몇 사례를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 레타 홀링워스의 사례도 그 중에 하나다. 그녀는 교육 문제를 연구한 심리학자로서 여성의 영재성에 관한 연구를 개척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녀가 태어난 첫 해에 그 어머니가 쓴 일기장을 보면 그녀가 매우 활발했으며 영재일지도 모른다고 쓰여있다. 레타 홀링워스는 15세에 자기가 사는 도시의 지역 신문 제작에 참여했고 16세에 대학 공부를 시작했다. 레타는 글을 쓰고자 했으나 출판사의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가 쓴 단편 소설을 거부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지만 남편이 정착한 뉴욕으로 따라가면서 교사 경력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당시 뉴욕에서는 기혼 여성이 가르치는 일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남편의 도움과 격려를 받아 그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자신이 부딪힌 반대 때문에 그녀의 관심사는 문학에서 교육학과 사회학으로 옮겨간다. 레타는 종합병원에서 일하며 주목을 받아 벨류 병원의 심리학과 책임자가 되기에 이른다. 그와 동시에 여성 심리와 영재 아동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계속한다. 영재 아동을 쓴 그녀는 결국 타인에게 관심을 두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남들과의 차이 때문에 심지어 아동들을 담당하는 교사조차 또 편견을 인하여 피해를 보는 특별한 어린이들에게 해가 될 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출간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또 다른 잘 알려진 사례는 진행지수가 140인 네털리 포트먼이다. 그 젊은 여성은 매우 일찍 시작해서 배우 경력과 병행해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특히 아동 심리학을 공부했다. 그녀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지 들어보라. 배우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공감입니다. 우리 일은 다른 사람의 일이 삶이 어떨지 상상하는 것이에요.
만일 실제 삶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인간으로서 그렇게 해내지 못한다면 배우로서 잘 하기란 물 건너 간 거죠. 영재 여성에게서 왜 그런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까? 여성의 어린 나이에 영재로 진단받는 경우가 남자 아동보다도 드물다. 그 이유는 여자 아동이 학교 환경에서 문제를 덜 익히고 자신이 반감을 느끼는 명령이나 요구에 덜 저항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남자 영재 아이는 반발하지만 여자 영재 아이는 순종하며 매우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한다. 그 여자 아동들은 이해받지 못하지만 부정적인 방식으로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모와 교사의 마음에 들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걱정하며 애쓴다. 그러면 그들이 느끼는 근심은 몸속의 혹 같은 병이 되고 그들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특성은 지배적이 되어서 그들이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드러난다. 바로 이 초민감성, 공감 능력이 잠재력이 높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기 경력을 포기하고 힘든 시련을 겪는 가정 누군가를 돌보게 만든다. 다르다는 느낌. 그들이 공통분모는 바로 다름이다. 다르다. 이런 게 영재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요. 잠재력이 높은 여성의 또 다른 특수성은 자신이 무언가 다르다는 매우 강한 느낌이다. 열애 동안 무척 힘들었어요. 우울증에 걸렸죠. 6살에. 24살에 아이를 낳고 무너져 내렸죠. 지능지수가 155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애들이죠. 왜 그런지 설명해주고 생활에 적용하는 실마리를 알려줘서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유용하다고 느끼는지 몰라요. 저 애들은 더 잘 살아가려고 25살까지 기다리지 않겠구나 싶죠. 보통 잠재력이 높은 여성은 사고하는 방식이 무척 원활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느낀다. 만일 아무도 그러한 차이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진단드리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 여성은 쉽게 공포에 가까운 감정에 빠진다. 잠재력이 높은 여자 아동은 청소년기 이전에 남자 아동보다도 학교에서 더 잘 적응하고 반항을 덜 하므로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과 지적, 정신적, 관계적인 당혹감을 넘어서는 경향이 있다. 또 같은 연령의 남자 아동보다 평균적으로 더 성숙해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과 자신의 실제 능력 사이의 간극을 무척 예민하게 느낀다. 또 잠재력이 높은 여성은 자기 자신이 주위에 받아들이시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편이라. 자, 이런 여기까지만 보도록